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잡한 코인시장의 이야기를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코인 원샷의 김혜인입니다. 최근 비트코인을 100년 동안 보유해도 1%의 수익률을 내기 어렵다라는 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 알트코인 시장의 무기력증까지 더해지는 요즘인데요. 오늘 이러한 복잡한 이야기들을 불장TV의 퍼즈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엔 스페이스X도 함께 상장이 되면서 일론 머스크 또 비트코인과의 관련된 이야기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 둘을 좀 연결 짓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물론 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서 연결 지을 수는 있지만 좀 과도하게 해석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관계에 집착을 하는 걸까요? 그 예전에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으면은 엄청 네. 손해였어요. 기업 입장에서는. 아 기업 입장에서. 네, 무조건 손실로 잡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00, 뭐 10만 달러를 주고 비트코인 사면 그 순간 10만 달러 손실로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적 발표를 하잖아요. 네. 그럼 무조건 손해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원래 비트코인을 안 가지려고 했었었는데, 근데 그게 법으로 좀 바뀌긴 했습니다. 네.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뭐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을 갖고 있었다. 이런 게 조금 눈여겨 볼 만한 거기도 하고, 아. 그다음에 어쨌든 요 코인 쪽으로 좀 친하니까 도지니 뭐니 이런 식으로 언급을 좀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한데, 제 생각에는 요거예요. 뭐냐면 M7 중에 네. M7 플러스 지금은 뭐 브로드컴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얘기를 많이 하던데, 그 요 8개 기업 중에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떤 게 있는지 혹시 아세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그 테슬라밖에 없어요. 아 없어서 모르는 거였나요? 네네네. 네, 테슬라밖에 없어요. 근데 아, M7이랑 브로드컴 합친 게 나스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되게 크게 차지한다고는 알고 있는데 얼마나 퍼센테이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절반이 넘어요. 그러니까 걔네 합친 게 절반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많이 올라갈 때는 막 60~70%까지도 올라가는데, 그러니까 M7 중에 테슬라만 비트코인을 갖고 있고 나머지는 안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비트코인들 기업들이 지금 많이 사자나라고 하지만 정작 절반 이상의 나스닥 상장사들은 전혀 안 비트코인을 사지 않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걔네들도 이제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메타나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주총에서 우리도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자라는 안건이 올라오기도 했는데, 근데 통과되진 않았어요. 네. 네, 근데 어쨌든 기존에는 테슬라만 가지고 있었는데 요번에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되면서 어쨌든 시총이 그 M7 정도 안에 들어갈 정도로 시총이 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 테슬라는 13,000개 정도 갖고 있었는데 스페이스X는 18,000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스페이스X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애초에 공시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M7 혹은 테크주 위주로 봤을 때 어쨌든 스페이스X랑 테슬라 이 두 곳이 됐네? 라고 하면 앞으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다른 기업들도 비트코인을 좀 달러 해칭 자산으로 좀 편입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때문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래서 물론 스페이스X가 올라간다고 비트코인 올라가고 뭐 떨어진다고 뭐 비트코인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겠지만 여러모로 저는 좀 의미가 있는 사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형 기업이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이 부분을 눈여겨 보는 것 같다라는 부분들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좀 규제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이 클래리티 법안이 시장에 다시금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가상 자산이 증권이냐 뭐 상품이냐 이 부분을 좀 규제를 정확히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을 하고, 만약에 이 법안이 통과가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시장에서 호재로 작용을 할지 아니면 좀 부담으로 작용을 할지 어떻게 좀 해석을 하실까요? 상품이고 증권이고가 왜 중요할까요? 어렵나요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뭔가 그게 명확해야지 그 다음 스텝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증권으로 취급되면 증권거래소에만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네. 코인 거래소에선 다 상폐해야 돼요. 아, 코인 거래소에서는 증권 라이센스가 없어요. 네. 그러면 증권을 판정받으면 다 증권 거래소에 상장해야 되는데 상장 시켜주나요? 안 해주지 안 해주죠. 않을까요? 네, 우리나라도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하려면 엄청나게 제약이 힘들죠. 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비상장 주식 막 거래하잖아요. 네네네. 그런 것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코인들을요, 만약에 증권으로 네네네. 하게 됐었을 때.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 코인을 사고 싶어도 못 사고, 그러니까 비상장 주식 아무리 좋다 그래도 사기 좀 꺼려지죠.
네. 왜 귀찮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음. 근데 상품으로 딱 분류가 되면 그런 제약에서 없어지고 그다음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단 말이죠. 음. 네. 그래서 증권이냐 상품이냐를 가늠짓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비트이더 솔라나 이런 식으로 현물 ETF가 승인된 코인들은 네. 클래리티 법안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래요? 네, 이미 걔네들은 상품이잖아요. 네. 현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음. 그래서 걔네들은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이더랑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요 스테이킹 요 보상을 주는 것 때문에 클래리티 법안이 승인되면 어쨌든 호재긴 한데 음. 중요한 건 비트코인은 전혀 없어요. 어. 이점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비트코인이 엄청 올라가고 나서 알트코인 불장이 오기 전에만 요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 안 돼도 문제 없어요.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데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이 법안 자체를 비트코인 플러스 모든 코인이라고 좀 바라보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게 좀 잘못된 건가요? 네, 아니면? 제대로 모르고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서 아마 코인을 요 뉴스를 제대로 보시는 네. 분들은 아마 요게 요런 식으로 아마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텐데 그렇다고 그렇다고 해서 뭐 안 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 무조건 이득이긴 하죠. 네. 예. 근데 어쨌든 명확성이 좀 생기는 거고 그다음에 아주 재밌는 게 네. 같은 코인이어도 초반에는 증권이었다가 네. 나중에는 상품으로 바뀌고 이게 오. 동적 분류라고 해서 그런 식으로 법을 짜놨거든요. 되게 복잡하네요, 생각보다. 아니죠. 초반에 코인이 막 상장이 됐어요. 네. 그럼 아나운서님이 만약 코인을 만들어요. 네. 그럼 코인을 상장시켰으면 아나운서님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증권이라 이거예요. 아. 특정 사람이 특정 요 주체가 많이 갖고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그런 주체들이 갖고 있는 비중이 30% 아래로 떨어지고 네네네. 그런 다음에 충분히 탈중앙화되면 음. 그때부터 상품이라는 거예요. 기준을 딱딱딱딱 정해놨어요. 아. 예. 그리고 예전 같으면은 요렇게 해가지고 SEC에 우리 요거 상품으로 바뀐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해줘라고 하면 예전에 SEC가 안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은 샤클락 제도라고 해서 60일 동안 SEC가 반박을 안 하면 그냥 통과돼요 자동으로. 네, 해서 요 클래리티 법안이 승인이 된다면 네. 그 수혜를 받을 만한 코인이 이제 좀 아마 감이 오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비트이더 솔라나는 사실 생각보다 수혜가 크잖아. 리플도 네, 왜냐면 리플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지금 현물 ETF가 나왔기 때문에 네. 근데 애매했던 애들 이거 현물 ETF 승인 될까 안 될까 증권일까 상품일까 애매했던 코인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코인들 위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 총 50위권 이내인데 현물 ETF는 아직 상장이 안 됐는데 요거 클래리티 법안 되면 그 기준이 나와 있거든요. 그 기준을 네. 봤을 때는 상품으로 될까? 이런 애들이 어쨌든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 비트코인은 계속 하락을 하고 있었는데 몇몇 튀어오른 코인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이퍼 리퀴드나 네. 아니면은 지켓이나 뭐 수이나 이런 튀어오른 코인들 같은 경우에는 다 현물 ETF랑 관련된 코인들이었어요. 아. 그러니까 현물 ETF가 승인돼서 실제로 이제 뭐 사고 팔 수 있다. 네. 혹은 현물 ETF를 신청했다. 뭐 익명성 코인 최초로 현물 ETF 신청했다. 치켓시 같은 경우 그래서 올랐고 네. 그다음에 이제 거래소 코인 최초로 덱스 거래소 토큰이거든요. 하이퍼리퀴드는 그 거래소 코인 최초로 현물 ETF가 신청이 됐다. 이래서 추가적으로 오른 것도 있고 물론 그것만 오른 건 아니겠지만 네. 해서 현물 ETF가 승인됐거나 승인될 코인들 위주로 어쨌든 지금 계속 펌핑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투자하시는데 그런 것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되면 좋긴 좋아요. 네. 근데 아슬아슬해요 지금. 어. 예, 왜냐하면 지금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은 또 중간 선거 있고 이러면 내년으로 넘어가거든요. 아, 시기상 네, 문제가 네, 있다라는 네. 거죠. 근데 통과되면 좋겠지만 통과 안 돼도 그렇게 문제는 아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할 만큼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이 현물 ETF가 있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 법안 자체가 또 크게 막 엄청나게 영향을 주진 않으니까요. 이 부분들도 함께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최근에는 이 AI 열풍이 굉장히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반도체와 인플레이션을 합힌 신조어인 치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이 비트코인에 대려 역풍을 좀 준다라는 부분이 나오고 있는데 이건 좀 어떻게 해석해 보면 좋을까요? 많이 올랐죠. 엄청 많이 올랐죠. 네, 많이 올랐는데 네. 그 무작정 막 계속 올라가는 섹터는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곧 하락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한테 네. 물어보시는 건가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무작정 네. 무작정 계속 올라가는 섹터는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말 그대로 반도체 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AI 쪽으로 다시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데로 좀 흩어질 수도 있고. 그 AI 쪽으로 온다라는 게 그 반도체 AI 말고 다른 쪽으로 간다라는 네,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구글 뭐 아니면은 뭐 MS 같은 경우도 메타도 그렇고, 걔네는 반도체는 아니잖아요. 그쵸, 아니죠. 네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다시 올지. 왜냐면 예전에는 걔네들 위주로 올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는 뭐 계속 올라가진 않을 테니까. 네, 계속 물론 저는 코스피가 한 11,000까지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네, 올라가고 생각은 하는데, 네네네. 근데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11,000까지. 그쵸, 이제 1000포인트까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사실 좀 약간 이제 다시 코인 쪽으로 간다거나 어디로 돈을 갈지를 한번 저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요게 좀 문제가 되는 건 왜 그러냐면 음. 메모리 쪽이 이제 수요가 엄청나게 높아지다 보니까 엄청나게 가격이 뛰었다 이거예요. 메모리 가격이. 메모리 가격이 뛰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거 아니냐. 너무 많이 뛰어서요. 네. 라고 하는데 그 우리가 실생활에서 요 메모리 사나요? 저는 사본 기억이 없긴 합니다. 메모리만을 사본 기억은 없습니다. 들어간 있겠죠. 아,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요 애플도 핸드폰 가격 올린다고 하고 네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올린다고는 하는데, 그리고 네. 컴퓨터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컴퓨터 가격 엄청 올라가지고 그런 영향이 있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먹는 거, 음. 뭐 서비스 이런 거에 과연 얼마나 영향을 끼치겠냐 이거예요. 네, 해서 물론 영향이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또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게 오메가 캔들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이걸 이제 가격 뛰는 거 오메가 캔들이라고 하는데, 네.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때 마스크 가격 네. 이런 게 이제 오메가 캔들이라고 얘기해요. 갑자기 가격이 확 뛴 거. 음. 그러면 갑자기 가격이 확 뛰어서 이게 계속 가나요? 아니요. 네, 당연히 돈 되네 하고 너도 나도 이렇게 그쵸. 해가지고 이제 많이 생산을 하는데, 물론 요거는 기술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그 삼성전자도 그렇고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공장 풀로 돌리겠죠. 네. 풀로 돌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뭐 이제 그 미국에 있는 회사들도 풀로 돌리겠죠. 전 세계가 아마 비슷하게 네. 돌아가지 그러면 않을까. 어느 정도는 좀 가격이 좀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까지는 없다. 우리가 이제 봐야 될 건 뭐냐면, 여기서 어쨌든 돈이 빠질 텐데, 반도체에서 돈이 빠지고 다른 데로 돌 텐데, 그때 어느 섹터로 도는지, 코인 쪽으로 오는지, 안 그럼 다시 AI 쪽으로 가는지, 이런 걸 좀 주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이 AI 반도체 시장의 흐름 끝이 이제 AI 다른 쪽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 그 흐름이 이 비트코인 시장으로 오게 될지, 이 부분들 한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렇게 비트코인이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지만 지금 그래도 올라가게 되면 사실 비트코인 먼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러면서 이 알트코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우려가 되게 심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알트코인 시장을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고요. 알트 시즌이 이제 좀 꺾였다라는 말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알트코인이 훨씬 더 많잖아요, 많기는. 그렇죠. 어떻게 봐야 될까요? 많긴 많은데 그 가지수로 따지면 안 되죠, 사실. 네, 시총으로 파이로 봐야죠. 네, 파이로 따지면은 사실 한번 같이 차트를 한번 볼까요? 이게 네. 비트코인 도미넌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뭐냐면 전체 코인 시총 비중 중에 비트코인의 비중, 이게 이제 비트코인 도미넌스예요. 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거의 60이에요. 59면 전체 코인 시총 중에 비트코인 차지하는 비중이 60%나 뜻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40% 가지고 이더리움도 있고 솔라나도 있고 리플도 있고 아둥바둥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알트코인 불장이 오면은 요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떨어집니다. 왜냐? 비트코인은 그대로 있는데 알트코인이 확 늘어나니까 분모가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그 떨어지는 게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알트 불장은 요번 사이클에 온 적이 없습니다. 이번 사이클이라는 건 언제 사이클을 말하는 거예요? 2023년도 이제 저점.
그때 이후로 계속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후로 알트 불장이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알트 불장이 없는 채로 지나갈 것인가? 네. 아니면 아직 코인의 불장이 끝나지 않을 것인가? 둘 중에 하나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올해 이제 비트코인이 뭐 전고점을 뚫고 올라갈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 왜냐면 전 금리 인하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하반기 쪽에. 네, 그 중간 선거를 앞두고 벤센트랑 트럼프가 돈을 많이 풀겠다고 아예 얘기를 해놨어요. 네. 예, 얘기는 해놨기 때문에 미국 주식도 많이 올라갈 테지만 어쨌든 코인도 많이 올라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그렇게 어쨌든 비트코인이 올라가면서 비트코인만 올라가는 아마 요 타이밍이 올 텐데, 그 이후에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요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이런 현상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하락이 길어지는데 당연히 하락장 아니냐라고 보실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조정장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예전 하락장과 이것저것 좀 약간 달라요. 여러 가지 하락과 조정의 차트가 다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전 하락장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스테이블 코인 시총도 줄어들고요. 네, 그러니까 아예 그냥 코인 시장에서 사람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네네네. 뭐 그렇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전 업계에 있으니까 업계 분위기 이런 걸 좀 느낄 수 있는데, 네. 이런 걸 보면은 좀 예전 하락장이랑은 좀 달라요. 다들 이제 마지막 상승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이런 분위기는 저는 느낍니다. 물론 뭐 제가 느끼는 거니까 뭐 참고 정도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저는 어쨌든 알트 지금이 하락장이 아니고 큰 상승 가운데 있는 조정이 좀 꽤 길게 오는 것뿐이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올해 어쨌든 비트코인 고점 뚫고 올라가면서 많이 올라가고 난 이후에 알트코인이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도미넌스가 떨어지는 이런 장이 어쨌든 저는 오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이 상승 마지막 직전에 좀 조정이 길어지는 구간이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럼 여기서 알트 시장에 있는 이더리움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요. 최근 시장의 심리를 보여주는 이 공포 탐욕 지수가 최저치를 좀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이 이더리움을 밀고 있는 톰 리 같은 경우에는 이더리움을 되려 더 사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는데, 그럼 이 지표랑 이분은 또 왜 이렇게 사고 있는지 요 좀 관계성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자, 일단 공포 탐욕 지수가 뭔지 한번 볼게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수집하는 요 주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네. 저는 이제 코인 마켓캡에 있는 걸 주로 봅니다.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 보면 지금 22예요. 네. 네, 그리고 보면은 여기 빨간색 20 이하로 떨어지면 극단적 공포. 여기 보시면 네. 여기 빨간색 박스 보이죠? 네. 여기 아래로 떨어지면 극단적 공포. 그다음에 여기 위로 올라가면은 극도의 탐욕. 요런 식이에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극단적 탐욕에 있을 때는 거의 저점이었어요. 요 회색이 비트코인 가격이거든요. 네. 그러면 요 빨간색이었을 때 비트코인이 거의 저점이었어요. 비트코인 올라갔잖아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요 빨간색이었을 때 비트코인이 단기 저점.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었을 때 단기 저점. 해서 최근에도 극단적 공포까지 갔다가 어쨌든 지금은 조금 반등하고 있는 상태인 건데, 그래서 이게 어쨌든 사람들의 심리를 보여주는 거죠. 공포에 사서 환희에 팔아라라고 한다면 요 극단적 공포일 때 사가지고 환희에 팔아야 되는데,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죠. 그쵸.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트마인의 의장이고, 네. 비트마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비트코인 채굴 업체인데 성격이 많이 바뀌었어요. 톰리가 오고 나서는 네. 스트래티지가 비트코인을 사모으는 것처럼 이더리움을 사모으는 트레저리 기업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의 전체 물량의 5% 정도를 사모으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거의 그 목표가 달성돼 가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들 입장에서는 아유 코인 망했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 큰 손 매수하는 주체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살만한 자리다라고 생각하고 좀 매집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되려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저점 매수할 기회라고 보고 매수를 하는 거겠네요. 그렇죠. 사실 지금 사놓으면 네. 앞으로 이 가격을 못 볼 가능성이 높죠. 이제 앞으로 올라갈 네네네. 있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떨어져 있는 게 맞긴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 사모으셔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어쩔 수 없잖아요. 사람들의 요 습성이잖아요.
심리죠. 네, 심리죠. 네. A라는 자산이 있고 B라는 자산이 있어요. 만약에. 근데 A라는 자산을 내가 갖고 있었는데 B라는 자산이 막 올라요. 그러면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처는 뭘까요? B로 갈아타는 걸까요? A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걸까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심리상 B로 가야 될 것만 같아요. 네. 느낌이. 근데 제일 좋은 건 사실 A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네, 이게 어쨌든 이쪽으로 돈이 쏠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근데 그럴 자신이 없으면 공부를 덜 하고 산 거죠. 네. 네, 그렇죠? 저에게 하는 말씀이신가요? 아니 그런 건 전혀 아닌데, 네,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지금 저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굳이 들어가야 되나? 네, 너무 물론 고점이라고 네네. 보시는 그러니까 거죠? 손익비가 안 좋아요. 그러니까 저는 한 3천 4천 정도에는 정말 들어가 볼 만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안 좋고, 저는 차라리 미국 주식이나 코인을 지금부터 사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네. 이더리움은 지금 너무 저평가되어 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지난번 불장 요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가 이제 지난번 불장 고점이고, 지난번 불장 고점을 못 넘었어요. 이 지난번 불장 고점이 2021년도입니다. 근데 2021년도 대비해서 네. 그 바뀐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이때 2021년도는 이제 이더리움이 POS가 아니고 POW였어요. 이게 조금 무슨 얘기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 네. POW는 비트코인처럼 그래픽 카드로 채굴하는 거 POW라고 하고, POS는 이제 코인을 갖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노드로 묶어놔요. 코인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노드로 묶어놓기만, 가지고 있기만 해도 보상을 주는 거예요. 이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 갖고만 있어도 보상을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네. 진짜 갖고만 있어도 주는 게 아니고 네. 가지고 나서 이렇게 노드로 묶어놔야 돼요. 아. 네, 근데 이제 묶어놓는데 시간이 꽤 걸려요. 묶는데도 한 일주일 정도 걸리고, 오. 빼는데도 그 정도 시간 걸리고, 만약에 빼는 게 몰리면 한 달씩 늘어나기도 해요. 되게 오래 걸리네요. 네, 그러니까 단타는 사람들은 거기 넣을까 안 넣을까요? 안 넣게. 안 넣죠. 근데 요 스테이킹 비율이 3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 물량이 30%가 스테이킹 되어 있는 거예요. 물려 있다라고 하긴 그렇지만 묶어 놓는 네, 거네요. 묶어 놓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단타로 쏟아져 나올 물량이 아닌 거예요. 장기적으로 가지고 네, 있다. 한꺼번에 시장에 나올 수도 없어요. 순차적으로 이게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묶인 물량이라고 봐야 돼요. 근데 이게 30%고, 그다음에 현물 ETF로 유입된 물량도 꽤 되고, 그다음에 비트마인이 어쨌든 엄청나게 매수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묶인 물량만 단순히 계산하면 전체 물량의 40%가 넘어요. 그러니까 물량의 40%가 없어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지난번 불장 대비해서 M2 글로벌 M2, 그러니까 이제 돈이 얼마나 풀렸냐 따지면 한 50% 이상 풀렸거든요. 그때보다 50% 이상 풀린 돈이 더 많은 거예요. 네, 그만큼 우리의 자산의 가치는 떨어진 거고, 우리 월구의 가치가 떨어진 거랑 똑같은 건데, 근데 어쨌든 돈이 늘어난 만큼은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그러지도 못했고, 근데 심지어 공급도 줄었는데도 오르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더리움은 지금 누가 봐도 저평가가 맞습니다. 해서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지, 지금이 저점일지 이런 건 몰라요.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지금 가격보다 저는 무조건 한 10배는 올라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풍부하고 알찬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크립토 시그널의 김혜인입니다. 오늘 시장 분위기와 관련된 이슈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시장 분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리플 모두 다 빨간불 켜고 있는데요. 특히 비트코인, 이더리움 모두 다 1% 넘게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비트코인과 관련해서는 어떤 이슈 있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최근 비트코인이 약세장이 아직 바닥에 도달하지 않았다라는 좀 경고가 나오고 있는데요. 글로벌 가상자산거래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현물시장의 투자자 이탈이 이어질 경우엔 비트코인이 올해 말 4만 달러대까지 추가 하락할 수 있다라는 이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 비트파이넥스는 과거 약세장 사례를 근거로 들었는데요. 비트코인은 2018년에는 고점 대비 86%, 22년에는 78% 하락한 뒤에야 바닥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지난해 고점인 12만 6천 달러 대비 약 54%가량 하락한 모습인데요. 만약 4만 달러대까지 밀린다면 그 낙폭은 68% 수준으로 확대가 됩니다.
문제는 이번 하락이 단순한 레버리지 청산이 아니다라는 점인데요. 과거 급락장에서는 선물 미결제 약정 감소, 여기에 더해서 대규모 청산이 함께 나타났지만 최근 6만 달러 이탈 구간에서는 그런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즉 파생 상품보다는 현물 시장에서 실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의미로서 해석이 되는데요. 이 비트파이넥스는 단기 보유자의 매도, 현물 ETF의 자금 유출, 그리고 기업들의 비트코인 매수 축소가 함께 작용했다라고 분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이 주목하는 다음 지지선은 53,400달러 부근입니다. 결국 기관과 현물 수요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나지 않는다라면 비트코인은 당분간 구조적인 약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라는 부분들 함께 체크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과 관련된 최근 이슈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을 은과 함께 바라보는 새로운 투자의 시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이 단순한 투기성 암호화폐가 아니라 AI 시대의 디지털 인프라 자산으로 재평가되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 비교 대상이 은이라는 건데요. 은은 태양광 패널, 전자기기, 그리고 전력 인프라에 쓰이는 산업용 원자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망 투자가 확대가 될수록 그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 주목을 하는 건데요. 실제 이더리움도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실물 자산 토큰화, 그리고 온체인 금융과 스테이킹을 기반으로 디지털 금융 인프라의 역할이 더욱더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특히 3천만 개 이상의 이더리움이 네트워크 보관을 위한 스테이킹에 묶여 있고요. 기관들도 스테이킹 ETF, 토큰화 금융을 통해서 이더리움 접근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즉 은이 AI 시대의 물리적인 인프라 소재였다라면 이더리움은 디지털 금융 인프라다라는 해석이 나오는 건데요. 다만 여기에 변수는 남아있긴 합니다. 미국 금리와 달러 강세, 그리고 글로벌 경기 둔화는 은과 이더리움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더리움은 ETF 자금의 흐름, 그리고 규제, 여기에 하반기 글램스테르담의 업그레이드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리플과 관련된 최근 이슈들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이 미국 클래리티 법안 통과를 앞두고 글로벌 시장 선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는 리플이 단기 가격 흐름보다는 전 세계 금융기관들의 XRP를 즉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미리 구축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른바 씨앗 뿌리기 전략입니다. 리플은 현재 유럽과 일본, 그리고 영국과 UAE, 싱가포르 등 주요 시장에서 규제 조건을 좀 충족시키면서 이 사업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클래리티 법안이 통과돼 이 디지털 자산의 법적 지위가 명확해질 경우에는 이미 준비된 글로벌 인프라를 바탕으로 XRP 채택이 더욱더 빠르게 확대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사실 법안 통과 시점은 아직은 변수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상원은 휴회에 들어갔고요. 암호화폐 관련 법안은 7월 말, 8월 초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가 될 가능성이 거론이 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기술적인 반등 신호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XRP 일봉 차트에서 매수 신호 그리고 추세 반전 패턴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매수세가 붙을 경우에는 1.3달러 선의 회복 가능성도 제시를 해줬습니다. 결국 XRP의 핵심은 단기 등락보다는 규제 명확성 그리고 글로벌 금융기관의 채택인데요. 시장의 클래리티 법안 통과 여부 그리고 리플의 글로벌 확장 전략이 실제 XRP의 수요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유스메타 차트를 활용해서 최근 시장 분위기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키보스코어 차트를 통해서 비트코인의 중장기적인 흐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주 기준 차트를 보고 계신데요. 여기에 나와 있는 초록색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선행 지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선행 지표가 가격 위에서 격차를 만들어 나갈 때 상승장이 온다라고 해석을 하는데요. 현재 비트코인 차트를 봤었을 때 최근에는 맞닿아 있는 모습이 보이다가 점점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상승 우위 포지션 이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 현재 차트는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더리움 역시나 최근 크로스 형태가 나타났었는데요. 지금 조금씩 더 격차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지지부진한 모습이 보일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그 괴리가 적어들면서 상승 우위 포지션 상승장에 조금은 더 무게가 실어져 있는 모습입니다. XRP 리플 차트도 한번 보시죠. 리플 같은 경우에는 최근 스코어 가격이 조금은 맞닿아 있는 모습이 보였는데요. 역시나 비트코인, 이더리움과 마찬가지로 그 괴리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추가 상승 가능성이 더욱더 커지고 있다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중장기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비트코인의 메타 차트도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현재 정확한 가격부터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만 달러 선이 깨진 모습을 보여줬던 최근인데요. 오늘 시장 같은 경우에는 6만 선 다시 돌파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현재 캔들 6만 400달러 부근에서의 움직임이고요. 최근에 이 L 시그널이 발동이 됐습니다. 이 시그널 발동 이후 고점 부근까지 약 3%가량 상승한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역시나 핑크색 기본 라인선 위에서 캔들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의 RSI 지표도 한번 보시죠. 이 RSI 같은 경우에는 50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54 이상은 이 매수 심리, 그 이하는 매도 심리가 들어오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65점으로 이 50선을 소폭 웃도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추세상 L 시그널이 발동이 됐고요. 상승세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매수 심리가 좀 들어와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비트코인의 가격선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정확한 캔들 같은 경우에는 6만 400달러 부근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는데요. 최근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돌파선부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돌파선 같은 경우에는 6만 1,300달러 부근이고요. 만약에 상승장 계속해서 열리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6만 1,900달러의 돌파 여부는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이 하방 쪽으로 시선이 기울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다시 한 번 더 이 6만 선 5만 7천 달러 부근의 지지 여부는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더리움 차트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더리움 역시나 오늘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었는데요. 역시나 이 L 시그널이 발동이 됐습니다. 현재 1,620달러 부근에서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시그널 발동 이후 가장 고점 부근까지 약 4.99% 거의 5% 가깝게 상승한 모습들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나 핑크색 기본 라인선 위에서 캔들 형성되고 있는데요. 이 추세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이더리움의 RSI 지표도 한번 체크해 보시죠. 이더리움 역시나 이 50선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요. 현재 62점이 나타나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오늘 시장 전체적으로 붉은빛이 강하게 돌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매수 심리가 조금은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는 아직은 70선까지 도달하지 않은 만큼 과매수 구간까지는 아니다라는 부분들 함께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더리움의 가격의 지지선은 또 어디에 형성되어 있는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현재 캔들 같은 경우에는 1,620달러 부근에서의 움직임인데요. 이 L 시그널 발동 이후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역시나 이 돌파선 같은 경우에는 최근 고점 부근이고요. 1,640달러 부근입니다. 계속해서 상방이 열리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1,690달러 부근까지의 돌파 여부는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다만 하방 쪽으로 시선이 기울어지게 된다라고 했었을 때는 최근 저점 부근인 1,550선의 지지 여부는 계속해서 체크해 보실 필요 있겠습니다. 이 박스 구간 안에서 어떻게 횡보하는 움직임이 이어지게 될지 또 추세 어떻게 될지는 끝까지 잘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시장 흐름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이 라이징 X에서는 AI가 시장을 빠르게 분석하고 또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 만큼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있어서 하나의 기준점으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시그널이었습니다.